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세 분입니다. 박찬진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환 스픽스 대표, 신인규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두 분은 또 계속 이제 함께하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또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박찬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좀 자주 뵙긴 했지만 방송은 또 간만에 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활약을 해서 네. 새로운 인물로 가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세 분과 또 즐겁게 이슈들 물어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슈를 좀 들어가기 그 이전에요. 대구에서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세 현장에서 방해 차량이 돌진을 했는데 뭐 그냥 단순히 크락션만 울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는 정말 이 폭력적인 모습들이 또 확인이 됩니다. 관련돼서 영상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보고 오시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범죄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범죄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범죄야. 이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냥 보내주세요. 저런 진짜 저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도 진짜. 정말 미쳤다라는 말 말고는 지금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지금 현장 유세를 제가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꼭 그 빌런 한 분 이상이 꼭 나타납니다. 예. 젊은 남성분이 대다수인데 나와서 일단 고함을 크게 지르면서 예. 뭐 욕설이라든지 그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북한으로 가라, 뭐 빨갱이다. 이런 식의 이제 혐오적인 얘기를 시작하기를 하고 또 유세가 시작되면 예. 유세와 함께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리고 난동에 이제 재질을 가하기 시작하면 싸움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 네. 관련해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주면 좋은데 약간 좀 주저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바꿔야 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장소가 이제 대구 시지입니다. 그렇죠. 대구 시지면 이제 서울로 따지면 일산, 뭐 분당 이렇게 약간 바깥에 있는 신도시 예. 같은 곳인데 저기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한 7, 8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제 지나가는 차가 저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경적 울리고 보통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서 계속 경적을 울리는데 저 차 소유자가 누구냐, 예. 이제 넘버까지 다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이렇게 예. 했는데 아마 20대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20대가 그러면 저 정도 외제차거든요. 빨간색 예, 예. 외제차가 뭐 이제 차종까지 다 나오고 그렇죠. 요즘 얼마나 빠른가 하면 저 차값이 얼마나인지도 또 연식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 저 사람이 그러면 대구에 20대라면 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이냐. 예. 뭔가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인데다가 저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면 예. 실제로 본인에겐 도움이 되나 아니면 국힘엔 도움이 되나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한쪽에는 이런 것이 지금 또 20대의 생각이 일부가 있겠구나 라면서 예. 정말로 좀 자성을 해야 한다. 저걸 어떤 식으로든 제지시켜야 한다. 또 부모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제가 저런 정도로 가고 있다면 이제 이러면서 막 그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약간 트렌드인 것 같은 게 미국의 뭐 트럼프 때 의회 난동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가짜 뉴스와 극우 세력이 합쳐지면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전염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젊은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예,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그냥 표출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목소리를 크게 외친다든가 아니면 뭐 경적을 울린다든가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노의 표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폭력적인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게 뭐 단순히 어떤 폭력적인 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예. 지금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특수상해도 그렇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방해죄가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선거운동을 지금 방해하는
방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관용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닌 행동에 대해서 관용하면 또 방치되고 이게 전염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책임을 물어서 이런 행동이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의 안전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현역 유세에서 듣는 이제 지지자분들의 우려 사항인데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네. 느낌적 느낌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직도 내란 잔당 세력들이 예. 그런 경찰 간부라든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든 극단적 생각을 하는 이제 뭐 유권자 국민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극단적 생각은 자신의 생각은 뭐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거기에서 항의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거나 그냥 약간의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막 거기에서 항의하는 데서 그냥 매달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하는 저 모습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책임을 물어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좀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예. 정도 수준까지 대선 선거 운동이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런 방식으로 표출을 하면 이게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세력들을 그러면은 지지하는 또는 옹호하는 또는 최소한 저거를 수용하고 있다는 정치 집단이 있으면 국민들이 심판에서 이번에 깔끔하게 끝을 내야 한다. 그래서 대구에서 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좀 강하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말 엄한 처벌이 뒤따르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 전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지금 시간이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면은 여론조사가 완전히 사실 깜깜이가 된다라고 보는데. 자,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몇몇의 여론조사에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격차를 줄이고 있다, 뭐 한 자릿수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이제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49%고요, 김문수 35. 그리고 동아일보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서 다 11%가 나왔고요. 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역시 또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는 극우 결집 효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 어차피 뭐 대통령 될 건데라는 그런 안도감에서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이런 것도 좀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식으로 격차가 좁혀지는가? 각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좁혀지길 바라는 사람은 그 여론조사를 기획이든 공작이든 만들어서 이제 뿌렸는데 예. 이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널리 퍼져서 실제 좁혀지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듯이 그럼 실제 뭐냐 지금 네. 조사 한번 다 해보자라고 해서 최소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0% 이상의 차이가 더 크게 날 것이냐 아니면 좁혀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신규 변호사나 저나 뭐 우리가 이제 투표장에 갈 때 지금 화가 더 나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향의 국민들이 많으냐 예. 아니면 야 김문수 이제 따라 붙었으니까 우리도 꼭 가서 이재명과 초박빙 승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나 유권자들의 생각이 강하냐. 요거 질문해보면 대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내 정책 성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볼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의 그렇죠. 관점에서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전자가 훨씬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제부터 사전투표하자. 투표율 높이자. 이러니까 저도 막 신이 나는 거는 예. 이제는 투표율 게임이다. 모르겠다. 뭐 표차가 어떻게 나든 그건 모르겠고 투표장에 가서 다 찍어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오히려 선거운동 방식이 이기자가 아니라 투표율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자, 뭐 어떤 의미냐. 결국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예. 국힘이 표의 결집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장까지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투표하는 그 사람의 수가 더 중요한 상황인 거지 지금의 여론조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여론조사를 더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예. 전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예. 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투표는 무조건 할 거고 투표는 네. 저는 좀 목마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겠죠.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탄핵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때 레거시 미디어가 기여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뉴미디어가 기여를 한 게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시대를 옹호하고 감싸주고 범행을 은폐하고 했던 게 레거시 미디어의 민낯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검찰의 민낯을 포함해서 사법부, 대법원의 민낯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저렇게 여론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에게 우리 투표하러 가자,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저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노력이 좀 애달기는 한데 결과 열어보면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시민사회, 우리 그 응원봉을 들었고 시민주권 시대를 표방했고 윤석열 시대를 끝장내자라고 나왔던 그 뉴미디어에서 소통하는 그 일반 시민들이 이번에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가서 이 지금 기득권들과 이 윤석열 시대를 응징하는지는 저는 개표를 해보면 저는 확연히 다른 게 나타날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이 윤석열 시대를 확실히 마감하고 내란을 응징하겠다는 주권자들의 의지와 열정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 각각의 시민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시대를 앞으로 정권교체만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교체에서 압도적 응징의 힘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숫자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전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리고 수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 여론조사로만 봐도 5대 4대 1이에요. 50대 40대 1로 지금 나타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투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5대 4대 1이 아니라 55대 35대 5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투표 결과 해보면요. 저는 격차가 10에서 20% 차이가 전 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난 투표하러 가지 마라 안 와도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압도적 응징을 위해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전 투표장에 더 나아가서 전 압도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내부 관계자 입장에서도 저는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이재명 후보에게 3표를 더 주십시오. 아직 예. 3표가 부족합니다. 이런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동의하는 바는 이 양당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분명히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 미디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믿지 못하는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패널로 나가고 있는 방송들이 있는데 예. 이 방송들이 뒷부분의 설명이라든지 어떤 가짜 뉴스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종결을 짓는 방향으로 예.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재국민 투표율이 거의 79% 가까이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국회에서 미국 교포분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직접 만나서 이틀 전에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동포들이 79%의 어떤 투표율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낙관이 아니다. 이전에 계시던 그 이민자분들 중에는 그 연령대가 높고 보수화 되신 분도 많다. 이 얘기는 뭐냐? 결집력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좋은 신호로만 받아들여서 절대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일환에서 지금 이제 제가 기자단들을 모시고 현장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자단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거 아니냐. 선거운동이라고 보이는 게 마치 반대하는 입장, 또 중도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축제의 모습, 춤만 추는 모습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7일이 남았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종이 예. 한 장 차이인데 압도적 승리라는 말이 참 듣기는 좋은데 또 우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 승리니까 뭐 내가 안 나가도 뭐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해이해지거나 좀 투표를 포기하는 이제 네, 이런 그 부분 부분이 때문에
맞는 때문에 것 같아요. 예.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언어를 바꾸면 된다고 봐요. 압도적 승리가 어떤 식으로 아니라 말할까요? 압도적 진압. 압도적 아. 응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은 회초리를 때리러 주권자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는 이거는 말씀입니다. 예. 민주당의 승리라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 내란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이 정치꾼들에 대해 가지고 내 한 표가 주권자의 회초리다. 그 회초리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선거운동할 때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압도적인 진압, 압도적인 응징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전 국민들이 내 한 표가 의미가 있고 이 한 표가 어떤 승리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을 했던 저 세력들에 대해서 응징하고 진압하는 그 효과가 있다. 저는 압도적 진압,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남은 선거 기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래서 예. 저희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조기 대선이 아니라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 간의 이 선거다, 싸움이다. 예, 싸움이다. 그렇죠. 그래서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민주 세력에게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이런 이제 이번 투표에 대한 이제 인식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 다 맞는 말씀이고요. 김문수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이런 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좀 이성적 논리적 접근이고 예. 지금 국민들이 지금 표현하는 방식은 내가 이번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내 표를 찍지 않으면 내가 국민이 아니다. 주권자가 아니다.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하고 오히려 이번에 지난 주말에 좀 따라붙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걱정을 엄청 하면서 예, 그렇죠. 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새끼도 큰일 났네. 이것도 큰일 났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서로 카톡을 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찍을 거, 너 지금 누구하고 갈 거니 아니니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제 폰을 이제 그 폰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010-8596-0073 번호를 하나 개통을 했고 아예 공개를 했거든요. 예.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엄청나게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거 이래야 됩니다. 저거 저래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걱정이 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나서서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믿고 이재명을 믿고 하는 것과 달리 내가 나서서 주인이 돼갖고 이걸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다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또 미국 그 예를 들어 뉴저지 같은 데서는 뭐 당신이 표를 찍으러 갈 때 그 더운데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도 내가 영주권 가지고 표 찍으러 가서 진짜 한 표 찍을 때 눈물이 났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지금 79%가 되는 거라고요. 예. 79.몇 %의 투표율은. 그러면 딱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야 이제 투표율이다. 좋다. 투표율로 끝장내자. 뭐 이기고 지고는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75%를 넘기고 80%까지 갈 거냐. 투표율로 올인하자라고 하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조작된 게 있으니까. 기뻐하지 말고 투표율로 우리는 아예 하자. 그럼 투표율을 높이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 사람, 야 5만 방자하니까 투표율 왜 당신 민주당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운동으로 가자라는 것이 국내 해외 동포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이제 SNS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율 높이기 운동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압승의 기반이 잘 따져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서- 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박근혜 탄핵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탄핵 때는 검찰과 언론이 주도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뒤에서 좀 백업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이번 윤석열 탄핵은 레거시 언론과 오히려 검찰이 방해를 했는데 국민들의 주권, 그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시민사회가 이끌어 나와서 이건 탄핵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뭐 내란성, 뭐 두통, 내란성, 뭐 탈모까지. 식도염, 뭐 탈모부터 해가지고 온갖 지금 질병들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의료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더 주권을 행사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전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친위 쿠데타적 시도였는데 지금의 이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주권자로서 주인됨을 행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빼앗길 뻔했던 그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번에 그 선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는 다만 그 한 표가 아니라 정말 이 끔찍한 생각을 했던 이 내란 잔당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대한민국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한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주권자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언론이 써주지 않고 검찰이 듣지 않았던 그 답답함을 한 번에 해소하는 전 주권자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명명한다면 저는 한 표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제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가 시민의 조직된 힘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힘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엄청 열심히 한다. 박찬긴 부대변인이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후보보다 더 열심히 나서야 한다는 이런 열기가 단 한 번이라도 생긴 적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후보들도 국민의 이런 위대한 실천력에 엄청나게 놀라고 있고 감동하고 있다. 저는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투표장에 가서 실제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예측 부르다. 예. 다만 투표율은 역대급을 한번 올려보자. 80% 넘으면 물론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지난 십몇 년 동안 있었던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가보자라고 운동을 지금 열심히 펼치면 기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예. 이 투표율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근데 지금 국회 주변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제 행동들을 보자면 이 빌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유세 현장의 빌런도 있지만 부정선거론을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요거 구호들을 국회 주변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전투표가 예. 좋지 않다. 우리는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심을 흔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는 투표율을 낮춰서 우리 지지 세력들만 모으자. 중도나 조금 생각하고 있는 해석지대의 사람들은 반기하도록 만들자. 이런 게 전략적으로 나오고 예, 있는 게 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투표율 무엇보다 중요하다. 꼭 참가해 주셔야 된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이 안 모이잖아요. 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할 모양인데 그 반대 저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고 공약을 내건 사람이 사전 투표 하겠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시대적 과제, 국민적 열망이라고 하는 거는 내란 종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흐름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좀 한 사람씩 계속 등장을 해요. 특히나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이낙연 그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면서 지금 이번에 속보가 나왔어요. 이제 공동정부 개헌 추진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전 뉴스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예. 뭐 우리 한 10,000분 이상 지금 들어와 계신데 일단 화가 나잖아요. 예예.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그럼 좀 쫄아줄까요? 이제 김문수가 이낙연하고 손을 잡았어요. 야 큰일 났네. 대선 때 진짜 이제 완전 뒤집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와 저것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예, 그렇죠. 정말로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 마지막에 와서 이낙연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여론조사상 1등 대선 후보였는데 지금 이런 김문수 수준의 후보와 손을 잡고 공동정부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떻냐고요?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그 내 열의가 의지가 더 강해지고 이거 행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노의 표출이 이제 투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거죠. 없고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맞습니다. 이런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예. 저게 그러면 보수를 결집시키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니지만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 이제 단일화 못하니까 이제 이낙연 데리고 와서 좋다 공동정부 한다 이런 정말로 수준 이하의 코미디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표 찍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반대쪽이 더 결집해서 정말로 용서 못하겠다라고 예. 갈 것인지 한번 두고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되게 의미 없는 몸부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사리분별을 이낙연 씨가 못한다라는 판단은 다 하시겠지만 오히려 저게 이낙연 씨가 엑스맨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니 그 예. 이낙연 씨가 이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에 회자되는 걸 보면서 한덕수가 예. 다시 떠오릅니다. 아. 지금 이 한덕수 이낙연이 대표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 기득권 엘리트주의.
예, 그렇죠.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시대가 혁명해야 될 과제이고 전환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선거 국면에서 저 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진짜 대한민국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구태한 모습이 이낙연과 한덕수로 대표된다. 이걸 이용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과거의 정당, 예. 과거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난갑병의 중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게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뭐 이낙연 씨가. 법카하고 간용차만 있으면 예. 뭐든지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구태라는 하나의 단어로는 상징할 수 없는 저는 매우 참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현실이 되고 나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등용했던 인사들을 보면 결국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오는 저 마지막 결말을 보면 한 분은 파면을 당했고 내란 일으켜서 이제 파면을 당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그 내란의 잔재와 내란의 후예들과 손잡고서 저렇게 공동정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지금 저렇게 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본질이 어떤가가 전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경악스럽고요. 이게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데 적의 적이 친구가 되더라도 그 적이 반헌법 세력인데 저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참 이낙연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시간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 호남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를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전남도지사 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총리하고 당대표 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개혁보수의 상징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거예요.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원래 나의 가치와 철학은 이 길이 아니라서 나는 개혁보수를 지키겠다라고 가면 그나마 내가 0.1%라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내란 세력 그리고 극우 극단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국힘에 호남에서 태어나서 호남의 힘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 때 총리까지 올라갔던 당대표 출신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한 개인은 그러면 진짜 자기는 그 몸뚱아리가 자기 겁니까? 그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그 지역, 그 부모, 그 정치적 배경과 상황이 똘똘 뭉쳐져서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내가 어떤 식으로든 죽었든 살아있든 이것이 우리 사회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존재잖아요. 이낙연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호남 정신이 뭐냐, 광주 정신이 뭐냐, 김대중 정신이 뭐냐, 노무현 정신이 뭐냐, 민주정부란 게 뭐냐라는 걸 다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런 식으로 극악무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 색깔을 바꿔서 이익도 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인정해줘야 하느냐? 절대 아니다.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호남의 정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호남 민주주의 김대중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듯이 저는 심판해야 한다. 이낙연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낙연 씨한테 한 말씀만 이거 마지막으로 보태고 더 이상 평가할 값어치도 없는 행동인데 철새라는 말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새한테 미안해가지고 제가 철새라는 말도 못 붙이겠어요. 저 정도의 행동은 기존에도 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간분 있죠.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전 부의장 이런 분들도 좀 경악을 했지만 그분들과 또 다르죠.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간 것과 내란이 일어났고 내란의 반성이 없는 걸 다 보고도 가는 저 구역질나는 시궁창에도 들어가는 권력 하나 보고 좀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 철새라는 단어도 새한테 미안해서 쓸 수가 없는 제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정치인 가장 최악 중에 최악이죠. 권성동 아닙니까? 권성동도 저런 짓은 안 해요. 네. 전 이낙연 씨한테 맞습니다. 최악의 오명을 씌우고 싶은 게 권성동도 저런 식으로 진영에서 꿀 다 빨고 민주당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합니다. 권성동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권성동보다 지금 더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맞냐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의
정말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그- 정말 예. 경악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괴물국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괴물이 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뭐 이름으로 종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게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어른다움의 가장 큰 평가 중에 하나는 어른은 누군가로부터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 내가 존경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나를 대접해줘라는 감정적 꼰대력을 지금 발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그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지금 한덕수가 그때 그 5.18 묘지를 찾아가서 저도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주라는 것, 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나의 이용의 가치로 팔아먹고 차용한다는 이 의식 자체가 아주 구태하고 잘못됐고 꼰대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덕수의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결국은 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도 뭐 호남 파리하고 민주당 파리 결국 파리였을 뿐이었지 그 본질은 이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정당을 열심히 치켜 세워주던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 뿌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저 본가 찾아간 거라고 생각도 아니 근데 들어요. 일부 분들은 저렇게 영향력도 없는 사람 예. 뭐더러 다뤄주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도 영향력은 1도 없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런 해악과 독극물과 저 독버섯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게 맞습니다. 단 1%의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저런 기회주의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최악의 행태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아줄 필요는 없고요. 저분 맞습니다. 영향력은 없지만 민주당 안에서 의원 배지를 여러 번 달았고요. 뭐 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달았고요. 전남지사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냈고요.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 매우 해악이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제하는 차원에서 이걸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제가 들고요. 좀 더 나가서 대표님, 네. 말씀드릴까요, 신 변호사님? 저는 표가 5,000표, 10,000표, 10만 표 떨어지더라도 저는 거론하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거 숨기고 가자 그러면 그게 무슨 역사 발전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선거할 때마다 다 이겨서 민주주의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투쟁하고 싸우고 직선제를 쟁취했어요. 이겼어요. 다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쳤죠.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는 국민이 주권자고 국민을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준 것이고 그 제도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누가 만들었어요? 국힘의 전신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민주당의 전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선거운동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됐냐고요. 그러면 산업화의 공이 있다고 저들이 국힘에서 자랑한다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만들어준 원뿌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화 투사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도 느끼고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 고맙다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마치 종북 주사 전체주의 세력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자기들이 그 시절에는 군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온갖 단물 다 먹고는 지금 와서는 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의 토대를 종북 좌파라고 몰면서 하는 저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호남에 태어났기 때문에 호남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다시 간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비판해야 된다. 예. 그러나 그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과연 손해겠느냐 아니냐. 저는 비판해서 오히려 우리가 똘똘 더 뭉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희 발언해주고 계시는 세 분 응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광재님께서 신인규 화이팅이라고 하면서 또 소중한 슈퍼챗을 또 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 슈퍼챗 너무 좋습니다. 늘 긍정적인 분께서도 늘 긍정적인 예. 이제 애독자께서도 오늘도 스픽스 보면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예예. 박가리 민주농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박가리로 2명 구독과 태극기 쪽 1명도 이번에는 이야. 나라 생각하면서 1번을 찍는다고 예. 합니다라고 했는데 와 아, 1번 박수! 찍는다. 자 우리 늘 긍정적인 분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고요. 예. 진짜 60대 70대 어르신들 지금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애처로울 정도로 너무 잘하셔서 예. 어제 저녁에 이제 한 30분 정도 한 분과 통화를 했어요. 아, 밤에. 네네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자신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살린다 이런 것보다 우리 이제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 물려주려면 우리가 마지막 힘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정말로 대한민국 애국자들 많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잘 끌어안고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이 애국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번 선거를 좀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좀 소식 살펴봐야겠는데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분노했던 이슈가 이전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저희 코미디 상황인 국민의힘 소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인 좀 상황이 완전히 난장판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불난집에 기름도 들이붓고 뭐 부채질도 하고 더 잘 타라고 왜 장작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특히나 거의 뭐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 윤상현 의원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지금 이건 정말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러니까 오죽하면 조경태 의원도 야 얘를 못 해먹겠다 하고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인 친한계 그렇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 기자단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들어보면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거의 4대 6으로 기자 수가 취재하는 기자의 수가 민주당이 많고 국민의힘에 적다는 거예요. 그 판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예. 기자들이 취재할 어떤 여건이나 구조도 안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각 계파들은 각자의 선거를 하고 있지 김문수를 위한 선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의 대선 국면을 마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차기 당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친윤계 대 친한계의 싸움이 2차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내부적 갈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개파 간 싸움이 분명히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지금 그 부산 4구 을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현장에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초반부터 선거운동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수막도 중요 거점에 원래 달아놓는데 그 중요 거점에 현수막이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애초에 이번 대선에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소한의 기본 정도만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윤상현을 앉힌 것 보고서는 진짜 완전히 눈이 돌았다. 더 이상 여기랑 같이 할 수 없겠다라고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 이런 어떤 상황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더욱더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부에 이렇게 정돈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 참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예견 가능한 걸 저는 쓴 거거든요. 그냥 진솔하게 쓰면 보수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군대에서 짬 처리한다고 하듯이 이건 무슨 비빔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짬통 비슷하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왜 국민의힘이 종말로 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비겁했고 모두가 다 국민들보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기회주의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고름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비극은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겉으로는 맞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경태 의원도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서울 나와서 당선이 되는지. 본인의 성적표를 받아보시라고요. 다음 선거 때 여기 강서구에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십시오. 제가 예언하는데 조경태 의원 나오면 5%도 못 얻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하구에서 몇 선을 하고 뭐 진영을 바꿔가지고 뭐 5선이든 6선이든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조경태라는 정치인도 국민적 신뢰선 이미 버린 카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그 종말의 근본 원인은 뭐냐? 뭐 내란 세력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정하겠다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조경태 의원조차도 국민적 신뢰선 이미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정수기로 치면 필터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저 정수기에서는 썩은 물 구정물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여기서 뭐 망해라 뭐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이미 망한 집단이고 어떻게 망해서 죽어가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증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근본 원인은 제 책을 한번 아니 읽어보시면 덧붙여서 저는 될것 한 같아요.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사하구 출신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렇군요. 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PK의 민심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전처럼 깃발만 꽂으면 예, 무조건 빨간당 찍는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란 사태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자각의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그 TK에서의 분위기가 다르게 잡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도 다른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경태만 저런 게 아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억지 춘향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아스팔트 소위 극우들? 극우 기독교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내부에서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직함을 달고서 무언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김문수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조차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그게 얘기가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면 시대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예. 한동훈을 지지하는데 여전히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김문수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저희들이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이제 그 현상 하나하나만 추적하다 보면 열심히 뭐 경합을 벌이고 경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하나 지적해 볼게요. 아,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민심, 국민들을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을 바라보고 뭔가 지금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있느냐,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과 거의 판박이 방식으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제 표현은 이거 약간 돌아버렸다. 이거는 예. 이제 나쁜 의미로 멘탈적으로 뭐 병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제정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정권 출범 초기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조언과 충고를 하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수 언론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편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결국 극우 극단이 내세우는 논리에 빠져들고 거기에서 주술의 요소, 초현실적인 요소가 와서 무속이라는 게 또 끼어들어요. 바깥에 있는 브로커 이야기만 듣고 건진 같은 이상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막 국정이 농단되잖아요. 김문수 캠프가 지금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뭔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덕수 떨어져 나갔어요. 홍준표 가버렸어요. 한동훈하고 손 못 잡았어요. 이러면서 점점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단일화만 유일한 답이다라고 막 단일화 막 미친 듯이 그렇죠. 이제 달려들어요. 단일화만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하고 단절하니까 단절도 못해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계속 표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은 오늘 들어왔죠. 여전히 제가 표현하기로는 극우극단화되어 있는 유튜버의 조언과 충고를 받고 있을 테고 캠프 내부 구성원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망하고 있는 그 코스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 밟고 같지 있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결집이 일어나서 판을 뒤집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내부가 사실상 수습 불가 상태예요. 네, 와해 상태인 그들은 거죠, 완전히. 이걸 가지고 싸우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심지어는 한동훈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강북에서. 예, 그런데 그랬죠. 끝나고 나서 싸웠어요. 네. 지지자들끼리 바깥에 막 싸우고 욕을 하고 맞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김문수가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고 정말로 극우 극단과 손을 잡는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자중질환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힘이 좀 비참한 처지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어떤 도전을 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망해서 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요. 망했을 때 동정도 못 받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거 예, 이게 예.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즉 국민의힘은 저는 망해도 국민들이 동정 줄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꼴 좋네. 망해야 될 집이 그렇죠. 망했네. 라고 국민들이 동정조차도 주지 않아요. 아주 눈길이 매섭습니다. 싸늘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의 국민의힘 집단 또 내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썩은 짬통 같은 이 정치 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편재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아마 쇠락과 몰락의 길을 갈 텐데 가장 비참한 것은 국민들이 동정조차도 주지 않는다. 전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윤석열 같은 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반성이 없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줄 표가 없다. 영구 퇴출을 저는 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비참함을 아마 맛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 이재명 하실까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 절대 없다는데 전 대표 진짜 보복하지 않겠지. 아니 100%죠. 보복할 시간이 어딨냐고. 예. 내란 세를 그냥 척결하고 지금 이름 올라온 사람 다 그냥 법적 정량은 이미 그 코스를 밟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순간 딱 느낌. 야 진짜 보복을 두려워하는데 이제 이재명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내부에 국힘을 쳐다봐서는 도저히 예. 길이 없는 거. 이게 없죠.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웃긴 거예요. 게 뭐냐면요.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집에서. 예, 예. 그럼 바퀴벌레 나오면 에프킬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바퀴벌레에 대한 보복이에요? 아니 바퀴벌레 나오면 당연히 에프킬라 뿌리고 아니 벌레랑 어떻게 같이 삽니까 한 박멸해야 집에서? 될 대상이지. 아니 예, 방면에 우리가 뭐 대해서 세스코도 부르고 모두 부르고 그 박멸을 해서 바퀴벌레 없는 집에서 더 살고 싶지. 바퀴벌레 나오는데 바퀴벌레가 약 뿌렸다 그래가지고 나에 대한 보복이고 나에 대한 이건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박멸이 답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결국 박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인식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도 자신의 스탠스에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김문수의 후보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이게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의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는 의학적 문제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제가 대선 후보의 예. 그 선거 유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어제도 지금 나와서 이제 한동훈하고 김문수 후보가 그 노원 쪽에 가서 하는 발언을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느낌이 이런 거예요. 이런 지금 이재명한테 나라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무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내한테 맡기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상대국한테 맡기면 이 나라 제대로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 방식이 대통령이 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더 좋은 나라 만듭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좋습니다. 아니고 비꼬고 비웃고 그리고 정말로 힐난하듯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이 사람한테 주느니 이 사람한테 주면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게 먹히냐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거는 전형적인 이등 전술. 예, 예. 절대로 1등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1등은 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척결할 대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라고요. 제3자가 정책성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는 거 들어보면 여기서 누구 찍을래요 하면 열에 9번 무조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후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선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문수 후보를 두고 정강훈 아바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강훈 저희 목사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문수가 이제는 나에게 완전한 그 교화가 돼서 내가 했던 말, 내가 가르쳐줬던 철학들을 지금 대선판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 연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결국은 아바타 노릇밖에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깊은 신앙심으로 정강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분이 아까 신 변호사님 예, 예. 얘기한 대로 진짜 보수가 아니라 이미 아스팔트 극으로 간 게 맞습니다. 맞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자 예. 그런데 이러한 진단 일단 국민들 역시도 결국은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 대한 구분은 너무 명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안 되는 집에 대해서 또 가장 먼저 눈치채는 거는 아무래도 리얼 제용 미터, 삼성 미터라고 불리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그 함께했던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갔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손 악수도 하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그냥 썰렁하게 혼자서 저렇게 이거 있는 뭐 모습. 제 내피셜이지만 예. 제가 24년간 그래도 10대 대기업 중에 하는 곳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들의 정보력들, 판단력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치를 우습게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판세에 대한 진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내용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더라고. 어제 뭐 예, 김문수 예. 삼성 가니까 뭐 삼성의 이제 CEO들 있지 않습니까? 예. 쫙 나와가지고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들을 최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데 저는 기자의 딱 감각으로는 야 이재용 어디 갔어?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재용 어디 갔어라고 기사를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인물이 삼성을 회장이고 뭐 상징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가는 것과 실제 내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판세가 지금 굳혀져 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어서 왜 이재용이 오지 않았는가를 저는 국민의힘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던데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 질문 아무도 안 하는 거 그렇죠. 봤어요. 근데 뭐 삼성의 정보력까지 의지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눈으로 봤을 봐도 이건 뭐 뻔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배출한 당이잖아요. 예. 근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못했어요. 그리고 못했고 내란까지 일으켜서 지금 내란 수괴로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윤석열이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권력을 또 달라? 이거는 마치 강도가 그 집을 빼앗아 놓고 또 한 채 또 더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어떤 국민이 용인을 해줘야 됩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은 저런 발상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자중질환 저는 이건 예고편이라고 봐요. 예. 앞으로도 더 심각한 대혼란 그걸 통해서 이제 저 보수 세력이라고 참칭되는 세력들이 망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더 전 리얼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에 기틀을 더 놓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싸움은 그냥 자기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소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예. 미래를 걱정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후보가 특히 앞장서서 통합과 중도 보수까지 저희의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바가 그런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재용 회장이 김문수 후보의 입을 좀 틀어막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용 회장이 받고 있는 재판을 또 언급을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뭐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 아니 그 개인적으로 재판이 어떻게 예. 해서 시작됐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시작된 그렇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탄핵을 이끌어낸 그런 정권, 그 정당에서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정치적 감각 자체를 잃었다. 예. 아니 저기서도 모순이지만 저기서도 예. 모순이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오니까 예. 거짓 정보로 뭐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 정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탄핵에 기반이 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특검팀이에요. 그게 또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다 연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예, 뭐 이해를 알고 못한다. 했든 모르고 했든 그냥 이상한 말만 계속 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멀티버스 속에서 살고 있나 봐요.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국민들이 네. 때릴 수밖에 없는 회초리가 이제는 더 분노의 몽둥이로 더 진화되고 있다, 좀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삼성이 뭐 누구 편이다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이제 삼성은 지금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데 뭐 현금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 벌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투자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예. 해외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정치인들이 저리 온다면 삼성에서 문을 안 열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구분해서 만났겠죠. 뭐 국힘 후보라고 안 만나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도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국가와 기업이 뭔가 결탁 관계를 만들다거나 부정적인 무슨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닐 테고 그런 것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요구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찾아오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국가가 국가의 할 일을 하고 기업은 기업이 할 일을 하는데 예. 그냥 삼성이 제대로 해라. 다만 우리가 오늘 그냥 이렇게 소재로 삼아서 하는 거는 이재용이 저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상징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현장에서 기자들이 예.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대한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VIP 담당, 뭐 전용기 담당 이런 승무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용기라는 게 날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그 강력한 그 지도자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는 모든 대기업 간부들이나 뭐 총수들이 함께 탑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2호기나 스케줄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하시는 얘기가 정말 가기 싫다. 이거 나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예, 예.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제 경험상의 에피소드를 하나. 근데 첨부해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대놓고 이제 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한 12,000여 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임광재 님이 또 소중한 슈퍼챗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뭐 남은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건 또 다음 저희 스픽스 방송에서 이어서 주제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제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확실히 세울 수 있다고
결정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혼자만 가지 말고 지금은 남아있는 건 투표율이다. 여론조사의 맞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은 투표율을 높여서 정말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자 일단 표로서 우리 의사 반영했고 그 최종 결과가 득표율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요즘 열심히 전화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백만 국민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 2, 3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말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제가 또 공언을 해드리면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제가 강서구에 그 시니어 센터라고 있는 그곳에서 아침 6시 가서 줄 설 거예요.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저 보실 분들은 강서구 등촌동 투표소에 아침 6시에 가서 줄 서서 예, 아마 예. 제 생각에 그때 가더라도 엄청 줄을 서 있을 것 그럴 같은데 것 같아요. 저 사전투표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어떤 분이든 사전투표 하면 위험하다. 이것 좀 제발 댓글 좀 올리지 마시고요. 예. 중앙선관위 대변인하고 제가 통화를 여러 번 했고 예, 예. 전혀 문제 없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완벽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오히려 더 장려하고 독려해서 많이 가서 표를 찍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123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12.3 내란 사태,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이것을 123일 만에 시민의 힘으로 막아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이재명 기호 후보를 1번 찍기 위해서 저도 3표 이상을 모두가 좀 모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게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사전투표 이번 주 목금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전 너무 충격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목금 29, 30일 날 꼭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로서 그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근데 저도 한 말씀만 예. 신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박근혜 탄핵 때도 돌이켜 보면 그때도 상당히 투표가 좀 마려웠거든요. 정말 가서 예, 투표 간절하게 마렵다. 투표를 예. 하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응징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사람들이 뭐 당도 쪼개지고 반성하고 뭐 상복도 있고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거의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응징은 하면서도 아니 좀 뭐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일말에 남은 응원의 마음도 아마 국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예. 이번엔 다르죠. 이번엔 내란을 일으켰고 그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이 없고 여전히 윤석열 없는 윤석열 당처럼 지금 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투표장에 나와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 승리 내지는 압도적 응징과 이 진압에 대해서 저는 꼭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하셔가지고 회초리의 대수 매수를 10대 때릴 거를 우리가 투표를 더 많이 하면 100대 때리는 거거든요. 매수를 더 늘려야 된다. 더 많이 맞습니다.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저도 많이. 한 말씀 드리자면 뭐 지금까지 개인 박창진의 사격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예, 예. 한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주말 저희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바쁜 유세 일정 속에서도 긴박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절실한 마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계속 꿈꾸고 있는 세력과 헌정은 수호 세력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간절함이 맞부딪히고 있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맞습니다. 절대 오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꼭 사전투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후보의 정책과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어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그 박창진 형님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리님께서 혹시 어휴. 그 아시는 분인지 제가 저희 모르겠는데 누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유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이재명, 스픽스는 한진이 이런 거 한진이 접수하라 이런 것도 보는데 아이고. 팬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사전투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뽀야미님이나 그리고 써니님, 63본투표님 네. 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이번에는 토요일 투표 없다. 이거 꼭 강조해달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영도님께서는 제 가족 14명 모두 1번입니다. 이렇게 주셨고 박영희님 우린 사전투표합니다. 저도 29일 사전투표합니다. 사랑해 호님께서 주셨고요. 예. 이번엔 진짜 목숨 건 선거입니다. 클린 맞습니다. 현저님 주셨고 이영자님, 언더동님, 김도희생님, 박경혜님, 백경혜님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투표 방해하는 자가 내란 세력이다 해바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하여튼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계속 좀 끌어올리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압도적 응징, 압도적 진압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전투표 29, 30. 계속 머리에 주입하고 옆에 주입만 하지 마시고 공유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입니다만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치 플랫폼입니다. 자, 우리 대선 후보한테 1대1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기시겠습니까? 자, 정책도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세하는지 찾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후보 유세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정치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말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치.kr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25 대선 전략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민주당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정기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